어디에서 러시아 국경 끝나는 곳에서 러시아인 국경 안에 어디에서도 끝나지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미 이 계획을 거부했어. 이건 우크라이나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웃긴 부분은 러시아의 선정아인 키릴 드미트로프가 쓴 글이야. 이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푸틴은 이걸 협상 전술로 이용해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전쟁을 더 오래 끌기 위해서 말이지. 이건 적어도 러시아 쪽에서 진짜 목표가 뭔지 알려줘. 이 계획은 제재를 늦추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야. 3천억 달러의 동결된 러시아 자금이 우크라이나로 갈 뻔했지만 결국 행방이 불분명해졌어. 그리고 그게 바로 푸틴이 원했던 거야. 푸틴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기회를 본 거지. 이건 처음부터 러시아의 협상 전술이었어. 속임수에 기반한 거지. 우리가 러시아에 휘둘리면 러시아인들은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닉슨 대통령이 했던 말이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엔티발리스틱 미사일 시스템을 모스크바에서 1200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합의한 거리는 1500마일입니다. 왜 1500마일인가요? 유로 지역에 설치를 원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했고 1500마일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알겠어요. 1500마일이면 괜찮아요. 라고 했죠. 헨리 키신저가 저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그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가치 있었다는 쪽지를 준 게 기억납니다. 어쨌든 브레즈네프는 당연히 우리를 속이려고 잽싸게 넘어가려 했던 거죠. 키신저의 철저한 준비와 저도 충분히 보고를 받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자 그는 1500을 수락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저를 시험하고 제가 얼마나 합의를 원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키신저에게도 시도해 봤을 것이고 키신저는 아니 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키신저는 늘 그런 일을 잘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에게 접근해서 일종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호소한 셈이었죠. 그런데 제가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탐색합니다. 레닌도 총검으로 찔러보라고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물은 것을 만나면 계속 나아가고 강철을 만나면 물러나라.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들이 강철을 만났기 때문에 물러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28개 조항으로 된 평화 계획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죠.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이 그 점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과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거래를 서두르지만 푸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식통은 계획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알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 그리고 제재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적어도 익명으로 그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전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크라이나가 28개 항목 계획의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상황을 더 오래 끌면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 자신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공개 연설, 즉 이 28개 조항의 계획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한 연설에서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계획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래스카 회의 전에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논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말하는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알래스카 회의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지인들에게 동의한 겨 우리는 요청받은 유연성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모든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 그리고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국가들, 물론 모두 우리의 친구들과 파트너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나의 그들 지지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하고 옹호했다. 합의들을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알래스카에서의 회담 이후에 일정한 정체가 있었습니다. 취해졌습니다. 미국에 의해 우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실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버전 28개 조항 계획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터인 플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협력 채널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그리고 게다가 그는 이 계획을 자신의 참모들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무언가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러시아가 동의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놀라울 수 있지만 푸틴이 알래스카 회담 후 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푸틴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외국군 주둔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와 만나고 휴전 협상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래스카를 떠나자 곧 모든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에게 목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재를 지연시키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압박도 늦추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 러시아 언론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신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 도널드 트럼프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일입니다. 이즈베스티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를 조직 범죄 집단에 비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후 이들이 권력을 찬탈한 집단과 비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새롭지 않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예프가 미국으로부터 평화한 초안을 받았다고 확인한 바로 그날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혀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스코프스키 감소볼리츠는 8월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을 알래스카 이후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선의의 제스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데 이 계획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선정아이자 푸틴의 오른팔인 키릴 드미트로프의 회의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것이 최종 계획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온라인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 하나를 다루고 싶은데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인들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모든 평화 협상이나 합의는 양측이 타협해야 하며 결국 양측 모두 어느 정도 불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큰 문제는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자주 방어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금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유럽이 러시아 동결 자금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을 방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참고로 러시아는 침공 시작 당시 서방은행에 약 3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 중 200억 달러는 유럽에 있고 그 200억 달러의 80%가 벨기에 한 특정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이 돈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계획을 좀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벨기에가 친러시아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벨기에는 이에 대해 아주 타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러시아가 자기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이 책임을 혼자 지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벨기에가 이렇게 말한 건데 꽤 공정해 보이죠? 모두가 돈을 원하면 책임도 함께 져야지. 벨기에만 질 수는 없죠.
이 우려를 해소하려고 EU가 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대출하려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는 그 대출은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래에 언제든지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러시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EU는 기술적 법적으로 러시아의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의 중이던 계획이었고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논의는 12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불과 2주 아니면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 협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 협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동결 자금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조항의 존재만으로도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돈을 러시아에 법적으로 갚아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납세자들이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걱정으로 우크라이나는 국방 지원에 꼭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이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완전히 무산된다고 해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도 지연시킵니다. 이 주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 러시아 전쟁 기계 지원국에 5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면 러시아 등 어떤 나라에도 법안을 적용해 푸틴 자금줄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제재들은 당분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자위 능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할 수 있는 여유를 더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계획은 러시아가 양보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기자는 미국 고위 관계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제안한 스티브 비트코프에게 푸틴이 어떤 양보를 했나요? 답변은 기본적으로 푸틴의 양보는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크로프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가 그곳에서 징역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한다고 해도 현재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내에 그곳을 점령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3년간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점령하지 못했고 100만 명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자원과 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선전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는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고 세계가 믿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정 없이 제한을 수용하라고 압박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통제하지 않는 영토를 평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가 좋아해야죠. 만약 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럼 알다시피 그들은 그냥 계속 당신에게 맞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거라는 거였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알다시피 그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오벌 오피스에서 얼마 전에 제가 당신은 카드를 쥐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이 전쟁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절대 이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1년 전, 2년 전에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협상은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좋은 대통령이 있었다면 가능했지만 여러분에겐 그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어제 몇몇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엿먹으라 그래. 우크라이나는 미국 없이도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건 바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일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 발전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항구들에 대한 공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이 없다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물론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그냥 잊어버리고 미국이 이 전쟁에서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행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 대다수가 양당 모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 대다수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고 하원 의원 대다수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분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국내 정치가 곧 외교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본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행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영상들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대표들에게 전화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인들이 읽을 수 있게 메시지를 공유하세요.